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결정했는데 북한군은 최전방 지역에 재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철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은 확성기 철거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하면서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미확인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과 추가 핵실험장 건립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6.25 70주년을 맞아 6.25 전쟁 당시 산화한 북군 유해 147구가 오늘 오후 미국에서 돌아옵니다. 이번에 봉환되는 유해는 북한에서 발굴돼 하와이 미국 국방부로 옮겨져 보관됐다가 한미 공동감식에서 국군 전사자로 판정된 유해입니다. 서울 방문 판매 업체 관련 연쇄 감염 등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51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해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고위험 환자 치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1339 전화 상담을 하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증상이 있는데도 쉬지 못하고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콜센터는 즉시 폐쇄됐고 상담사 130여 명도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대내외 정책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출간됐습니다. 청와대가 회고록과 관련해서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 볼턴은 진실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조성됐던 남북 긴장 국면에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혜경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예, 그동안 남북 긴장이 계속 높아져 왔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결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오늘 새벽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5차 회의를 위한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중앙군사위는 최근 조성된 정세를 평가하고 앞서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데요. 다만 최근 조성된 정세를 어떻게 평가했다는 것인지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배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접경 지역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북한이 수위 조절에 나선 거라는 분석과 함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북한이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성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또 어제 회의에서는 중앙군사위 제7기 5차 회의에 상정할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도 연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강도 높은 대남 공세를 펼쳤는데 이번 결정으로 긴장 국면이 완화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도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간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관련 상황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다음 날 군 총참모부 명의로 대남 군사행동과 관련해 4가지를 예고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의 군부대 파견, 비무장지대 민경초소의 병력 전개, 접경지역 부근에서의 각종 군사훈련, 또 대남 전단 살포 투쟁 등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총참모부의 이 같은 대남 군사행동 계획이 보류됨에 따라 그간 고조됐던 남북 간 군사 충돌 우려는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완전 철회된 게 아니라 잠정적 성격을 띤 보류라는 점에서 추후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8일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사실이 보도된 이후 16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섰는데요. 이번 회의는 대면 회의가 아니라 이례적으로 화상으로 열렸고 관련 사진도 공개되지 않아 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 대변인은 중앙군사예비회의도 과거에 보도된 적이 없는 데다 화상회의도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북한은 최전방 지역에 다시 설치했던 확성기들을 이번에는 또 철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일단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북한군의 동향을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이번 주 들어서 대남 확성기들을 다시 설치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군사행동 보류 지시 이후에 바로 또 철거를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북한이 최전방 지역 일부에 다시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10여 개를 철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부터 비무장지대 일대 수십 곳에서 대남 확성기를 설치하면서 이를 금지한 판문점 선언을 위반했습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확성기를 철거하는 것은 오늘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한 것의 후속 조치로 분석됩니다. 앞서 지난 16일에 북한군 총참모부는 비무장지대 지피 재진출 등을 포함한 이른바 4대 군사행동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데 대해서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도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도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앞으로도 선을 넘는 군사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연일 남측을 향한 수위를 높여오던 북측이 예고했던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하고 이렇게 확성기도 철거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접경지 주민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아직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북한과 마주해 있는 연평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연평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북측의 입장 변화에 접경지에서 어떻게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느낌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연평도 조기 역사 전망대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맑은 날씨에는 북측의 영토가 잘 보이지만 오늘은 본격적인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곳 연평도는 보시는 것처럼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파도도 4m 가까이 높게 일렁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새벽에는 풍랑주의보와 함께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또 새벽 5시를 기점으로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곳 연평도를 오가는 배와 또한 조업을 위해 나가는 배 역시 전면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북측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만큼 며칠째 열려있던 북한 개머리 안에 포문이 닫혀있는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날씨가 흐려서 이곳에서 육안으로 해안 포문 개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평도의 상주에 있는 군 측은 해안포 개폐와 관련해서 확인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북한 개머리 해안의 해안포는 남북 긴장 관계가 고조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열려있던 것이 이곳 연평도에서 확인됐습니다. 해무가 잔뜩 낀 만큼 북측의 변화를 접경지에서 몸으로 감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측 접경지 지역 분위기가 달라진 건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확성기 철거와 군사 행동을 보류한다는 북측 결정에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연일 높아지는 북측의 압박 수위에 긴장했다가 한숨 돌렸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완전히 긴장 상태가 풀어진 게 아닌 만큼 시시각각 변하는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옹진군 역시 아직 군사적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군 경찰과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망을 갖추고 혹시 모를 비상 상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네, 미국은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큰 우려를 표시하면서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최대 압박을 통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기조가 담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23일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계속된 핵물질 생산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평산 우라늄 광산 등에서 채굴 등의 활동이 있다는 지난해 8월 IAEA 보고서의 내용을 전하며 핵물질 생산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또 북한에 확인되지 않은 추가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8년 5월 폐쇄된 풍계리 핵실험장과 관련해 거의 확실히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으며 북한이 다른 핵실험장을 건설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국제 사찰단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추가 핵실험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무부는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약속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투자와 인프라 향상, 식량 안보 강화 방법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국제사회는 단결된 상태로 있을 것이고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유지되고 완전히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는 미국의 최우선 목표로 이를 위해 북한과 계속된 외교적 협상에 전념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백악관 내 난맥상을 폭로한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논란 끝에 결국 출간됐습니다. 이제는 미국 법무부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사에 착수할지 볼턴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가 또 관심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이 예정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대내외 정책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해 출간 전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틀 전부터 해적판이 온라인에 나돌면서 주요 내용은 이미 노출된 상황입니다. 화제만큼 실제 인기가 있는지 서점을 찾아봤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 대형 서점입니다. 대다수 서점들이 이처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문을 닫은 상황이어서 인기가 얼마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예약 판매나 온라인 판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서는 판매가 시작되면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또 미국 최대의 서점 체인인 반스 앤 노블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출간을 하루 앞두고 볼턴은 무능력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출간 이후에는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참모들의 공격도 출간이 이뤄진 만큼 일단은 멈춘 듯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고 한 만큼 후속 조치는 관심입니다. 사전 인쇄로 챙긴 25억 원을 몰수당할지 미국 법무부가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실제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해 청와대가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 진실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회고록이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다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1명이 나왔습니다. 지역 발생이 31명이었고 해외 유입은 20명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감염과 해외 유입이 동시에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다시 50명대로 올라선 거죠? 네, 오늘 0시 기준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51명입니다. 누적 환자는 12,535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지역 감염이 31명이고 해외 유입은 20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명, 경기가 7명, 인천이 3명으로 수도권이 모두 21명입니다. 또 검역 과정에서 12명이 나왔고 대전에서는 지역 감염만 8명이 추가됐습니다. 부산과 대구, 울산에서도 각각 2명씩, 강원과 충남, 전북, 경북에서도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1명을 유지했습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은 22명으로
완치율은 87.2%로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로부터 들어온 선박에서 선원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항만 방역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큰데 관련한 정부 입장 나왔습니까? 네, 일단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 오늘부터 승선 검역을 실시합니다. 또 입항일 14일 이내에 하선한 선원에 대해서는 선박회사가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입항 제한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입항하기 전 다른 나라에서 하선한 선원의 정보 확보가 어렵고 정보의 국가 간 공유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역 과정에서 선원이나 근로자들이 선박 간 이동이나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음식점의 방역 수칙도 강화됐습니다. 식사 시간을 2부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5개 영업이나 배달, 포장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름 휴가철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휴가도 분산 운영합니다. 공무원 여름 휴가 기간을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12주로 예년보다 3주 확대했고 주별로 전체 인원의 8에서 11%가 휴가를 나눠서 가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1339 전화 상담을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콜센터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콜센터를 폐쇄하고 13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1회 빌딩입니다. 이 건물 7, 8, 9층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각 층별로 약 130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관련 1339 상담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9층에 근무하는 3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9층 콜센터는 즉시 폐쇄됐고 130여 명의 상담사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A씨는 기침과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자 지난 16일 연차를 썼고 17, 18일은 미리 계획하지 않은 이른바 사고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사고 연차는 상담사 개인 평가와 인센티브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이후 A씨는 지난 19일과 22일 정상 출근했습니다. A씨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사고 연차를 계속 쓰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내가 오늘 아파서 쉬고 싶어. 그러면은 나의 그 상담사 평가 기준에 해당한 점수가 깎여요. 나의 인센이 깎이는 거지. 노조 측은 지난 3월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이후 상담사 간 자리 간격을 1m 이상 넓히라는 방역 당국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보수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부근을 집회 장소로 선점하면서 수요일마다 이곳에서 집회를 열어온 정의기억연대가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장소가 아예 바뀐 건 28년 만에 처음인데 두 단체 사이의 거리가 10여 미터밖에 되지 않아서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옛 일본 대사관 부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다연 기자 뒤로 이 모습을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수요 집회 지금 시작된 겁니까? 네, 수요 집회는 정오에 딱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요 집회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소녀상 부근에서 열렸지만 오늘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장소를 옮겨 열리게 됐습니다. 보수단체인 자유연대가 오늘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소녀상 부근에 대한 집회 신고를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정의연과 자유연대, 상반된 취지의 두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또 두 단체 사이의 거리가 13m로 그다지 멀지 않아 지금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큰 충돌은 없는데요. 경찰은 현장에 5개 중대를 배치하고 또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두 단체를 분리했습니다. 또 공공조형물인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소녀상 부근 2m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질서 유지선도 만들었습니다. 또 집회 도중 과도한 소음을 내거나 불순물을 투척하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집회를 앞두고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진보와 보수단체의 신경전이 이어져 왔습니다.
어제에 이어 대학생 10여 명이 소녀상을 둘러싸고 농성을 벌이면서 그 옆에 자리를 차지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비키라며 항의했고 또 오전 9시부터는 또 다른 대학생 단체가 수요 집회를 모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릴레이 발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로 수요 집회는 1445회차를 맞게 됐는데요. 지난 1992년 1월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이후 28년 만에 처음 다른 장소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자유연대는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윤미향 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집회 신고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정 의원은 집회 신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뿐이라며 평화로운 연대회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참가자에게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옛 일본 대사관 부근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강원도 고성에서 5시간 넘게 만났지만 원구성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원구성을 마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열흘간의 사찰 자맹을 마치고 오늘 서울로 돌아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 두 원내대표 어제 강원도 고성에서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까지 나왔는데 정작 이 협상에는 진전이 없었던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4시 45분 강원도 고성의 사찰로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두 대표는 함께 저녁도 먹고 카페도 찾아 5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지만 합의에는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다소 당연한 회동 결과를 발표했고요. 반면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 원내대표가 새로운 제안 없이 나라를 위해 동참해달라고만 했다.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열흘간의 사찰 자맹을 마치고 오늘 서울로 돌아옵니다. 일단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를 만나 향후 일정을 논의한 뒤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통합당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점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하는 걸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원구성은 이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어떤 식으로든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더 이상 국회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해찬 대표의 발언으로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그동안의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행동과 관계없이 국회 정상화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어제 주 원내대표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국회 정상화와 신속한 추경 처리의 큰 틀의 인식을 같이 했다며 오늘 통합당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를 마치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의장에게 주 원내대표와의 회동 내용을 알리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구성 결단을 촉구했고요. 박 의장은 어제 김 원내대표가 강원도를 찾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며 추경 처리의 절박성을 잘 알고 있고 여야가 합당한 합의를 이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정확한 날짜 제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지켜본 통합당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오늘 오전 통합당 비상대책위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서병수 의원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일단 독식하고 추경 후에 야당 몫을 떼어주겠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며 언제부터 상임위원장 자리가 여당 마음대로 가져갔다 나눠주는 자리로 전락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장에게 상임위 강제 배정을 사과하고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요. 이명수 의원 역시 이럴 때야말로 강한 야당이 필요한 때라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국군 유해 147구가 미국에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미국과 한국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국군 유해를 한국으로 봉환하는 행사를 하와이에서 가졌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에 참전해 전사한 국군 유해 147구가 한국전 발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에 있는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으로 옮겨졌다가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한국군으로 최종 판정된 것입니다. 북미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로 북한에 묻힌 전사자의 유해 봉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3차례에 걸쳐 국군 유해 92구가 고국으로 돌아온 적이 있지만 이번엔 최대 규모의 유해 봉환입니다. And unaccounted for service members are entitled to one certainty, that they will never be forgotten. We owe these honored dead and their families a profound debt of gratitude. 정부는 전사자 예우 차원에서 최초로 공중급유기까지 지원했으며 유해를 화물칸이 아닌 승객 좌석에 안치해 예를 갖췄습니다. 이번 봉환을 위해 한미는 정성을 기울여 하와이에서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성조기에 쌓인 유해를 유엔기로 교체하고 다시 태극기로 바꾸면서 유해 인계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국방부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에 이뤄진 이번 유해 봉환은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향후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의 숭고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147구의 유해 가운데 7명은 누구인지 밝혀져 한국의 가족도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나머지 149의 경우 발굴 지역에서 전투한 부대의 전사 기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남북 긴장이 높아지던 위기 국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간 침묵을 깨고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어제 있었던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들도 신속하게 속보를 전했고 정치권도 일단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른바 4대 군사행동 계획까지 예고하면서 연일 대치 국면을 조성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이유는 뭔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긴장 수위를 높여가는 남북관계였는데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지시로 한숨 돌리게 된 걸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의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켜보면 볼수록 관멸만 자아내는 남조선 당국과 더 이상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정신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4대와 굴정은 참여를 부르는 전주곡이다.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 전격 보류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게 아침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군사중앙위의 예비회의에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네, 전해졌거든요. 이 예비회의라는 건 어떤 겁니까? 저 예비회의라는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북한 문제를 이제 보도한 지가 이제 19년 차인데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개최했다 이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것이 뭔가 정확히 좀 봐야 되겠는데 예비회의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아침의 상황에서 본다면 네.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를 했다면 그것이 뭐 비공식 회의든 공식 회의든 예비회의든 본회의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이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됐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됐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네. 예비회에 대해서는 궁금하게 생각되지만 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침묵을 깨고 뭔가 액션에 돌입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를 했다. 이제 대남 군사 계획에 예. 대해서 보류를 결정했다.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 이 지시 이후에 예배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들어본 것은 사실인데요. 저는 상당히 의도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풀어온 걸 보면 16일 날 총참모부가 공개 보도, 그것도 굉장히 의아한 거고요. 17일 날 군사행동 계획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명확하게 중앙군사위의 비준을 받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 그 정책 결정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예비회의도 그 연장선상에 있고요.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예비회의에서 안건을 보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는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 제7기 5차 회의죠. 4차 회의는 지난 5월 말에 열린 거로 돼 있으니까 올리긴 올리는데 안건은 올리지 않겠다. 이제 그 의미는 앞으로라도 언제든지 이 안건은 다시 마련해서 올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중앙위원회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비준을 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나버리면 그건 일단 일단락 되는 건데요. 이것은 앞으로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의도적인 행보다. 굳이 예비회의라는 걸 열어서 보류라는 말을 쓴 것 자체가 앞으로 남한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겠다. 우리가 본회의 열어서 결정하겠다. 이런 어떤 압박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오늘 김정은 위원장 지시를 하고요. 바로 지금 확성기 며칠 전에 막 설치하는 거 우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었는데 바로 철거에 나서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뭐 북한은 유일 지도 체제고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특히 이상한 문제는 이상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오히려 대남 철거, 확성기 철거 같은 게 되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뭐 굉장히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북한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 되겠습니다. 4개 군사행동을 예고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전면다진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4가지 다 보류가 된 거죠. 1200만 장 그 대남 전달 살포도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당연히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모든 것이 우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보류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박원건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완전 철거는 아니고 보류라는 표현, 이 표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류된 이제 완전히 뭐 중지하였다, 이제 철회하였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보류하였다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이 국면이 시작된 것이 대남 전단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대남 전단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사실은 남쪽 정부가 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제화도 되지 않았고 사실 이제 그 전단을 날리고자 하는 그쪽 분들은 여전히 날리겠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완전히 대북 전단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북 전단 문제와 또 하나 또 남북 정상 간의 신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면 속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북한이 보류를 오늘 사용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북한이 표면적으로 대남 관계에서 문제 삼은 게 대북 전단 문제였는데 우리 정부가 좀 강경하게 여기서 대응을 하겠다는 화답 차원이기도 하지만 화답은 했지만 아직 실제적으로 법제화가 됐다거나 그런 것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해결이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보류입니다. 보류라는 표현을 쓴 거죠. 나중에 대북 전단 문제가 또 불거지게 된다면 이 상황이 다시 재현될 수는 있겠죠. 앞서 이제 예비회의란 말도 좀 생소하다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대면 회의가 아니라 화상 회의를 주재했다 이렇게 또 들리는데 뭐 코로나19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화상 회의는 북한에서 뭐 열리긴 합니까?
글쎄요, 화상회의가 그렇게 활성화됐다라는 예.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1차적으로 예비회의를 통해서 보류를 시켰고 그다음에 화상회의가 아니라 아마 네. 대면 회의로 제7기 5차 중앙군사위원회는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 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비회의에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그리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였다. 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세가 평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4대 군사 행동이 시행이 되는데 지금 그 이후에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북한 내부에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했더니 지금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예. 그럼 북한이 평가한 최근 정세는? 최근 정세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네. 있겠죠. 하나는 우리 정부의 굉장히 강력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17일 날 뭐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무력은 안 된다, 강경 강경 대응의 그런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국 국내 여론도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기본적인 건데 과연 4대 군사행동을 할 때 북한이 얼마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가.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성기의 효과도 성능도 우리가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의 확성기는 북한한테 명확하게 들립니다. 근데 북한의 확성기는 우리한테 안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늘 북한이 한국이랑 대화를 시작할 때 이 확성기 문제를 먼저 얘기를 했고 군사적 긴장도 고조됐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확성기를 튼다라는 거는 그건 그만큼 북한이 일종의 한국의 비대칭성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과연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득이 될까라는 예.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B라도 비슷하죠. 전단 같은 경우에도 뭐 넘어와도 우리한테는 크게 영향을 못 주는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이고 그리고 전단을 살포하면 북한이 처음 시작한 문제 제기에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전단 살포를 하지 말라 해서 우리 정부가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단을 살포해버리면 그다음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전단 살포 금지법에 국내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좀 고려가 돼서 저는 완전 중단은 아닙니다. 일단 보류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보겠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류.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좀 상황을 두고 봐야 되는 이런 단어인데 노동신문에 게재된 이 표현을 보면 전쟁 억제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도 연구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뭐 다음 행보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그런 군사적인 전략, 정책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군사위원회가 열리면 가장 큰 의제는 결국 전쟁 억제력, 핵무기 개발이라든가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그거 이외 다른 조직들을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것은 오늘 상황에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약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원래 하는 일이 전쟁 억제력에 대한 일반적인 토의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는 일이.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오늘 상황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이 대북 전단으로 초래된 남북 간의 긴장 국면 이것을 보류시켰다라고 하는 그 점에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한 주목할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단 8월에 한미 연합훈련 이 부분 재개할지 여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북한이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2달여 남았고요. 그리고 연합훈련은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북한의 문제 제기 외에도 국내적으로도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의 순환 배치가 정상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한미 간의 방위의 분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은 이미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는 이번 하반기 훈련을 해야 전자권 전환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을 하면 북한이 강력히 반발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 보류의 시점이 어디서 끝날 것이냐는 우리가 이제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데요. 네. 한 가지 걸리는 게 오늘 그 노동신문 일면에 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했지만 굉장히 뭐랄까 가치 중립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보류한다. 네. 이것이 뭐 대남이나 대미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 뭐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사실만 딱 얘기해 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4일부터 시작해서 꽤 오랜 기간 사실상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격동해서 예. 삐라 살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살포가 지금 중지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럼 북한 주민도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설명이 있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갑자기 이것이 그냥 보류됐다? 그럼 도대체 뭘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이제 북한이 보류를 갖고 갈 건지 끌고 갈 건지 북한 거기에 내부의 설득 있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것을 한 북한의 그 기본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내부용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4일날 김여정의 담화부터 노동신문에 실렸거든요. 그래서 쭉 노동신문에서 얘기가 됐고 북한 그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대규모 군중 집회가 열리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딱 멈춰버린 거는 글쎄 그 다음에 뭔가 그 납득한 설명이 나름대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보류의 기간과 저는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비난이나 좀 들어보니까 비판 뭐 이런 목소리 없이 그냥 담담하게 보류 이 얘기만 딱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대북전단 이 국면이 생긴 원인을 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보면 이제 저는 그동안 두 가지 정도를 항상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분노하고 원한을 가졌다. 이것을 표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한 칸 더 나가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강력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시키기 위한 압박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이제 굳이 하나 더 넣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내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내부의 불만을 이제 외부로 표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전술적인 내부 정치 차원에서 사용됐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면 첫 번째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와 원한의 표출이라는 과정에서 본다면 이것은 사실은 지난 16일에 결정이 된 거죠. 지난 16일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대규모 이벤트를 연출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와 원한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표출하고 해소가 됐다. 표출하고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굳이 문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 수순 출구 전략을 밟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이제 남쪽의 대북 정책을 변경하기 위한 압박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남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두 번 정도 강한 입장을 표명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불만을 이해를 한다. 대북 전단 같은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하겠다 이런 태도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 정도 됐으면은 만족할 수 있다. 남한의 대응이 그런 대로 만족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상황을 좀 봐야 되고 이제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약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 유일 지도 체제라고는 특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굳이 그런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약간 회의적이라서 그 부분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동안 동생 김여정 부부장 우리가 그동안 봤던 김여정 부부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런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한을 향해서.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담담하게 오늘 보류 지시만 딱 내리는. 지금까지 얘기가 돼 왔었던 이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간의 역할 분담. 이건 조금 뭐 확고한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것을 이제 남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최고 지도자가 모든 일에 나서지 않습니다. 원래 최고 지도자는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고위 관리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거기에서 잘 되면 그것을 자기의 공으로 삼는 것이고 잘못되면 그 사람을 처벌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 북한도 그렇게 합니다. 북한도 처음서부터 모든 것을 최고 지도자가 다 하지는 않죠. 그래서 관심을 보이고 그 일을 그 다음 단계 부위원장급들이 일을 맡고 잘 되면은 그것은 최고 지도자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 부위원장급 최고 지도자를 처벌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이제 김여정이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강조가 됐지만 저는 북한의 기본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이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뭐 이게 왜 그런지는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북 전단 문제와 관련한 긴장 국면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최고 지도자가 나올 단계가 됐다. 그럴 시점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할 분담론이 이렇게 주목되는 것은 오히려 동생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원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북한에는 2인자가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다 통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향후에 있을 반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협상의 역할을 조금 높여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하노이가 깨지면서
북한의 그 당시에 활용했던 게 김여정, 김영철, 이성건이죠. 상당 기간 안 보였다가 지금 이번 판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혹시라도 이것이 원래 계획한 대로 안 풀리면 우리 황 기자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 최고 지도자는 좀 뒤로 빠져 있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일종의 뭔가 지시를 해서 했다라는 것이 뭐 그 가장 정설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근데 그럼에도 김여정의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은 우리한테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많이 있죠. 지금 4일부터 시작한 담화 공세에 보면 딱 한 번 최고 지도자 동지와 당과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라고 그래서 김여정이 이걸 결정한다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주어가 김여정입니다. 네. 심지어는 총참모부의 그런 지시를 내리는 것도 김여정이고 모든 것을 김여정이 끌고 왔거든요. 주어가,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거의 후계자의 그런 수순이다라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김정은 위원장 건강설도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이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북한이 확성기 설치한 날 미 항모 그 세척이 전진 배치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인 정찰기도 지금 대북 감시 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좀 북한의 압박이 됐을까요? 항공모함이 접근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일단 사실관계부터. 네, 예. 항공모함이 접근을 했다라고 보려면은 굉장히 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지금 항공모함이 원래 한 척은 일본에 있는 것이고 지금 두 척이 더 접근해 있다고 하는 건데 하나는 뭐 필리핀 해상 어딘가에 있는 예. 것이고 하나는 그보다 더 멀리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한반도에 근접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항모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문제가 있고 정찰기가 하는 것은 매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북한이 겁을 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렇게 항모가 접근을 하고 정찰기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연 북한이 겁을 낼까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볼턴 보좌관 회고록이 보면 겁을 낸 걸로 볼턴 보좌관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그동안의 행태를 볼 때 미군이 그런 군사적인 위협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은 있었으나 실제로 겁을 낸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게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미국의 항모 세 척이 접근했고 예. 정찰기가 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협감, 공포감을 예. 느껴서 한 발 물러섰다는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항모 접근이 뭐 대북 압박용이냐 이거 팩트부터 따져봐야 되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정찰은 늘 하는 거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 북한이 겁을 낼까? 그렇다면 만약에 뭐 이것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왔다 했을 때 그럼 북한이 겁을 낼까?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조차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실제로 북한이 겁을 내서 중요한 예. 결정을 미루지는 않는다라는 게 저의 관찰 결과입니다. 예. 자,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볼턴 회고록에 보면은 그런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일 미군 군함이 북한 영해에 들어오면 어떡하냐? 트럼프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해라. 회고록 속에 나온 대목이거든요. 뭐 볼턴의 주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우리가 뭐 물음표로 남겨놓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볼턴의 그 회고록을 읽을 때 두 가지로 읽어야 예. 되는데요. 하나는 자기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간 거, 그 다른 한쪽은 사실을 얘기한 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건 이거는 사실에 가깝겠죠. 왜냐하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고 예.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김정은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안전보장을 해라라고 이건 북한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예. 연합훈련 중단하고 전략자산 전개 중단하는 것을 뭔가 합의를 확실하게 문서로 보여라라는 이제 그런 주장인데 거기에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반응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서도 감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네. 특히 국내 정치적으로 북한 문제를 활용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작년 10월부터 최근에 담화까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데 그냥 전화를 해라. 그러면 전화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멈추겠다. 이건 굉장히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달라 제도적으로 이 얘기인데. 보장을 하는 거고 아무런 그런 보장이 안 되는 그 뭐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누가 있다면 이것은 자기를 좀 놀린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저는 저기 조금 다른 맥락에서 왕 기자님이랑 생각이 좀 그런데요. 일단은 그 새 함대 항모 전단이 들어왔다라는 게 작전구역은 7함대 작전구역이면 이게 한반도가 포함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원칙적으로 이 함정이 도널드 레이건, 요코하스카를 중심으로 한 칠함대의 모함을 갖고 있는 거기를 외고 나머지는 중국 견제용이죠. 필리핀 쪽에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랑 갈등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유사시에는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고요. 2017년의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동해에 사실상 동해의 좁은 지역에 세 척의 함모가 다 들어왔는데요. 그때 북한은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는 이른바 개전의 최소의 전력이 항공모함 전단 세 척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긴장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죠. 예, 어쨌든 이게 북한이 압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김정은 위원장한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건 뭐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군사행동 보류 이 지시가 내려지면서 한숨은 돌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류가 된 배경 또 북한 최고 지도부의 진위 이거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죠. 지금도 이제 분석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왜 대북 전단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저런 식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말을 하고 또 심지어 남북 합의의 산물 상징적인 건물을 폭파하는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진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이 오늘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계속 해 나가는 것이죠. 우선 하여튼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위 파악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의도가 먼저 정확한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된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북한의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국무부에서 밝혔는데 그래서 대북 제재 계속 유지하겠다 이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예, 그 국무부 보고서에서 나왔죠. 그 기반은 작년 8월인가요? 나온 IAEA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했던 것인데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보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아직도 한 번도 핵과 미사일의 그 개발을 중단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실험 중단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국제기구에서는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핵탄두를 생산하고 있고 또 핵 관련 시설도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여전히 그 북한이 기존에 갖고 있는 플루토늄 말고 고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보니까 그 YTN 보도에도 나오던데 핵심 중에 핵심은 풍계리죠. 그러니까 풍계리를 북한이 공개 폭발을 했지만 그 당시에도 이게 국제 사찰단에 의한 감시가 아니었다. 기자들이 멀리서 본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제대로 파괴가 됐는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폭발을 했지만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 제대로 검증이 안 돼서 완전한 폭파가 아니다. 그럼 복구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 핵시설, 실험시설은 우리가 크게 주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북한의 핵 실험은 거의 완료됐다라고들 많이 생각들 합니다. 전문가들 평가도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북한이 이른바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역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쪽이지 여전히 핵 탄두를 갖고 더 이상 그러니까 핵 실험 자체는 앞으로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하는 걸 멀리서 이제 지켜는 봤고요. 이게 이제 복구가 가능하다. 국무부 분석으로는 이런데 일단 이 가능성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사찰을 안 받는다는 문제점이 예전부터 계속 그 제기가 되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좀 있었긴 했는데 그때 당시는 뭐 북한이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북미 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봤는데 어쨌거나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는 전문가가 관찰하지 않은, 전문가가 참관하지 않은 핵폭발 폐기장 실험장 폐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심스럽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그런 평이 있었고요. 이제 그 뒤에 보면 과연 이것이 상황이 악화될 때 대비해서 혹시 뭐 다른 의도를 갖고 이중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금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죠. 안문택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저는 사실은 북한이 스스로 2017년에 핵 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특히 핵 무기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핵 실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리하게 진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네, 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다시 재개발을 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다만 이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보상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어떤 위협적 요소들을 계속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면 뭐 폐기됐던 핵실험장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뭐 보상이 많아진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다시 건설할 수 있습니다. 뭔가 제재를 풀거나 이런 보상이 주어지면 그렇죠. 이제 미국이 이제 북한이 말하는 게 비핵화를 할 텐데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지 비핵화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비핵화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 100조 원이라면 상응 조치가 100조 원 이상 들어와야지 이제 비핵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상응 조치를 100조 원이라 아니라 뭐 200조 원이나 300조 원을 만들기 위한 위협을 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북한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주면 조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오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될 때까지 제재 유지, 이거 다시 한번 밝혔거든요. 기존에 미국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또 역시 동시적 단계적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합의의 4개항, 사실상 3개항이죠. 거기에 맞춰서 미국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 의미는 사실상 그 작년 10월 달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한미가 그 로드맵을 만들어 갔는데요. 그 협상안이죠. 거기에 일정 부분 상응 조치도 붙여서 갔다. 근데 제재를 노골적으로 해제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의 국제개발 협력 차원에서 뭔가를 해준다든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과연 북한이 그걸로 만족을 할지는 좀 별개의 문제긴 한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갖고 있는 굉장히 일관된 방침은 제재에 대해서는 북한이 명확한 비핵화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그것이 상당히 진전되지 않는 한 제재는 없다라는 그 북한이 영변도 폐기하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걸 더 내놔야 돼요? 그 영변 폐기 문제는 좀 복잡한데요. 그 논의가 제대로 충분히 되질 않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볼튼 보좌관 거기에도 나오긴 하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하노이에서 얘기가 됐었지만 그 전에 실무회담이 쭉 열렸지 않습니까? 실무팀들이 비건을 대표해서 북한 측에 뭐 김영철이랑 해갖고 최선희도 있었죠. 거기서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영변을 포기하겠다라는 건 그건 평양 공동선언에도 나오니까 그러면 도대체 영변에 어디를 포기하겠느냐라고 끝없이 물어봤는데 북한에서 계속한 얘기, 그건 최고 존엄의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영변이라는 시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300개 동 이상이 있고, 그리고 파괴를 하면 전체를 다 파괴를 할 것인지, 그리고 파괴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찰과 검증을 할 것인지, 그게 결국 핵심 관건인데 그 논의가 안 되다가 결국은 그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얘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도 이제 볼튼 보좌관 얘기가 나옵니다만 계속 겉돌았어요. 서로 간의 얘기가. 그냥 영변의 중요성만 얘기하고, 트럼프는 영변 파괴할 것이냐, 거기에 플러스 말씀하신 알파를 내놔라. 그러다가 결국은 그냥 그 협상이 결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마지막에 최선희 부상이, 이것은 뭐 다 공개돼서 알려져 있죠. 뛰어가면서 우리 위원장 동지가 영변 전체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찰단의 그 감시하에 다 파괴를 하겠다라고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결렬 순서로 갔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논란의 볼턴 회고록은 드디어 출간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미국 대선 이후 북한과 어떤 합의도 없을 것이고 비핵화 외교는 끝났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볼턴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고 특히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 분의 시각에서 본다면 뭐 대선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것.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사실 그 볼턴 회고록에도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행하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의견이 많이 달랐고 오히려 다른 결정을 많이 내렸죠.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의 전망이 지금에 와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볼턴 보좌관의 말이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인 거죠. 볼턴을 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면 비핵화 협상이 좀 달라졌을까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사실 이제 그런데 이제 볼턴 보좌관이 미국의 엘리트 중에서 유독 그렇게 북핵 협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미국 엘리트의 그냥 줄 잡아도 80% 정도는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북한 절대 비핵화를 안 할 것이다.
그렇죠. 예.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고 비핵화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하면은 항상 속임수를 쓰고 사기를 친다. 그러므로 북한과 협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미국의 엘리트들 사이에는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인식을 가진 분 중에 한 명인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볼턴 보좌관이 아니었더라도 이제 아마도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여튼 볼턴 보좌관이 정말 열심히 그 북미 정상회담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 더 드러납니다. 그걸 뚫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이 오히려 볼턴 회고록에 나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 외교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런 거를 반증해주는 네, 반증해준다고 봐서 있어요. 굉장히 좀 어떤 다른 의미로 보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결론적으로는 볼턴 보좌관이 아니었더라도 하여튼 미국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틀에선 달라지진 않았을 것이다. 네. 예, 이 볼턴 회고록 중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여기에 대한 불만입니다. 취임 이후부터 틈만 나면 주한미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방위비 압박을 해왔었죠. 이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It can be debated. I can go either way. I can make arguments both ways. But I think I do think this. I think if we're going to do it, I think it's, they should burden share more fairly. So it's not a question of reduction. It's a question of will they contribute toward the defense of their own nation. And so now they've offered us a certain amount of money, and I've rejected it. I just said, look, we're doing a tremendous service. It is not the duty of U.S. troops to solve ancient conflicts in faraway lands that many people have never even heard of. We are not the policemen of the world. 취임 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볼턴 회고록 내용을 보면은 50억 달러 못 받을 것 같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위협하라 지시를 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사실에 가까울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해외에 주둔 미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건 네. 2016년 미국 대선 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공약처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해외 주둔 미군을 다 본토로 데려오겠다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번 그 보고서에 보면 그동안 돌았던 얘기들이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트럼프 행정부가 50억 달러를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근거가 뭐냐, 50억 달러로 갑자기 그렇게 낸 근거가 뭐냐에 대해서 의아해했고 미국 측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제공을 못했다 하는데 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50억 달러, 그 CNN에서 사실 보도를 하긴 했었는데 50억 달러에 대한 근거라는 것은 회계 조작 기술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를 원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볼턴 보좌관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매우 민감한 문제죠.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지금 한미 협상팀에서는 공식적으로 여러 번 주한미군 철수 자체는 회담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턴 보좌관이 적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국이 적정한 비용을 내지 않으면 그 주한미군 왜 거기 있어야 되나. 예.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 이 방위비 분담 계산법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어렵죠. 네. 어려워서 아직도 이제 타결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지금 박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2016년 대통령 선거를 하기 이전에 자기 주요 공약 중에 지금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이 바보 같아서 미군을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이 부자 나라에 파견해 놓고 그냥 합당한 돈을 받지 못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을 시정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큰 외교 공약 중에 하나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본인은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 1조 원 정도를 이제 부담을 하고 있는데
한미 당국 간에는 어쩌면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도와주는 돈을 실무적으로 따져 본다면 한 2조 원 정도 전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상식적인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50% 정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적정하다라는 차원에서 1조 원 정도에서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근접한 정보 사항에 따르면 이 9천억 원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50%를 더 올려라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신뢰성이 높은 정보 첩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50억 달러가 아니고 1조 한 4천억 원 정도. 1조 4천억 원을 내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에 1조 4천억 원으로 올리는 것도 너무 급격한 인상 아닙니까, 사실? 너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1조 원 정도였는데 1조 4천으로 올리는 것은 참 참을 수 없는 어떻게 모욕 같은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더 뻥튀기를 해서 50억 달러 미국이 50억 달러를 사용하는데 한국은 이 10억 달러만 낸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세워서 협상을 위한 이제 어떤 가상의 계산법을 들고 나온 것이죠. 실제로 원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작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시각적으로 아직도 협상이 그렇습니다. 끝나지 협상이 않은 타결되지 이런 않았습니다. 상황인데요. 자, 볼턴 회고록에서 한 가지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불청객이 한 명 등장하는데 일본의 아베입니다. 종전선언도 아베가 트럼프에게 뭐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설득했다 이런 내용이 또 담겨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외교가에서는 얘기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그 북미 간에 혹은 한미 간의 정상회담 이전에 워낙 또 아베와 트럼프의 그 만남이 잦았기 때문에 거기서 과연 일본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특히 볼턴 보좌관은 이제 야치국장이랑 서로 카운트파트죠. 이쪽은 한국은 정영 실장이랑.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일본의 기본 입장이 자기의 생각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잠깐 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볼턴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른바 이제 리비아식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 특히 육자회담에서 그때 얘기했던 행동 대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단계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인센티브를 줄 필요 없이 무조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최소한 로드맵이 나오고 시행이 돼야 뒷부분에 가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근데 일본도 비슷한 입장을 계속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아마 아베 그 수상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일본의 문제를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볼턴과 아베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좀 비슷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자,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행동 보류 오늘 지시하면서 남북 관계에서 앞으로 조금 진전이 생기는 아주 단초가 하나 마련됐으니까 잘 좀 진척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에 입항한 러시아 냉동 운반선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역 노동자 등 우리 국민 접촉자도 많은데요. 지금까지 나온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지만 아직 대부분 검사를 안 받았거나 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을 통해서 항만 방역에 허점이 드러났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우선 이 집단 확진 사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러시아 선박 승선원들 언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까? 네, 지난 22일 밤 9시쯤에 부산 국립검역소에서 진행한 특별 검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냉동 운반선 아이스스트리머 승선원 21명 전원이 그날 오후에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입니다. 16명이 확진 판정이 나왔고 5명은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국립부산검역소는 지난 22일 오전 10시쯤 선박 대리점을 통해 해당 선박 선주 측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장으로 승선했다가 직전 기항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내린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선장 접촉자가 배에 10여 명이 있다는 설명도 있어 검역당국은 당시 진행되던 하역 작업을 중단하고 특별 검역 절차를 벌였고 승선원과 접촉한 우리 국민을 추적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지난 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21일 오전 부산 감천항에 접안했고 만 하루 동안 냉동수산물 하역 작업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선을 포함해 접촉자가 200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 러시아 선박 아이스스트림호 옆에 있던 배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혹시 밤 사이에 다른 접촉자나 또 검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바로 옆에 있던 배는 아이스 크리스탈호로 같은 선사 소속입니다. 사흘 앞선 지난 18일에 감천항에 들어온 배입니다. 여기 승선원도 21명이었는데 모두 검사한 결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검사 결과가 나온 우리 국민 접촉자는 수리업체 직원 6명과 도선사 1명이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밤사이 항운노조원 12명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 모두 음성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접촉자 39명 검사 결과가 나왔고 역시 모두 음성입니다. 두 척의 승선해 하역 작업에 참가한 항운노조원만 해도 120명이 넘는데 오늘 대부분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확진 환자가 나온 아이스 스트리머의 경우 환자가 무더기로 나온 만큼 하역 작업 당시 배 전체에 감염 위험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좁은 통로에서 러시아 선원과 접촉하고 입김이 바로 얼어버리는 냉동창고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려웠다고 전해져 우리 국민 확진 환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네, 확진 선원들 어제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성 판정이 나와서 일단 배에 남아있는 선원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음성 판정이 나온 선원은 아이스 스트리머 5명, 아이스 크리스탈호 20명입니다. 검역소에서는 한 번 검사로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면 앞선 환자와 마찬가지로 부산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반면 음성 판정이 계속되면 부산을 떠나게 할 방침입니다. 차가운 배에서 우리 땅을 밟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떠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진 판정으로 입원한 경우는 검사에서부터 치료비까지 모두 우리 정부가 부담합니다. 네, 문제는 이미 배에는 유증상자가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배가 우리 부두에 접안을 하고 또 승선원과 우리 국민과 접촉하는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항만 방역에 구멍이 뚫린 건 아닌지 의문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만 방역에 허점이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 항만에 들어오는 외항 선박은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배에 우리 검역관이 올라 승선원을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감염 위험이 커서 정부가 고위험 국가로 분류한 이탈리아와 중국 등 특정 국가가 아닌 곳에서 오고 승선원이 배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전자검역으로 입항허가를 받습니다. 전자검역은 선원 상태에 대해 배에서 작성한 전자문서를 우리 검역기관에 통보해 문서상 이상이 없으면 입항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선박에 유증상자가 있어도 문서상으로는 없다고 통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번 선박의 경우 승선원이 배에서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이 배에 올라 입항과 하역 작업을 돕기 때문에 수시로 접촉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선박에는 고열 환자 3명이 있었지만 우리 검역당국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미 선상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승선까지 한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자검역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뒤늦게 러시아 등 신규 감염이 느는 국가에서 오는 배에도 직접 올라 검역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외항 선원의 무더기 확진과 국내 접촉자로 인해서 부산 감천항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부두 운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 냉동 운반선 두 척이 접안한 곳은 부산 감천항에서도 동편 3부두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어제 3부두를 포함한 3개 부두 11개 선석에 하역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단 조치는 일단 내일까지인데 우리 국민 접촉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는다면 작업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양성 판정이 나오면 이 조치는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냉동수산물을 주로 다루는 감천항 동편 부두에는 현재 11척이 접안해 하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하역 작업을 하는 부산항공노조원 120여 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일부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신항이나 북항, 다대포항이 정상 운영 중이고 감천항도 일부 선석 말고는 정상 운영 중이어서 부산항 전체 운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발생이 31명이었고요. 해외 유입도 20명이나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역 감염, 해외 유입 동시에 늘면서 지금 확진자 다시 50명대로 올라섰죠? 네, 오늘 0시 기준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51명입니다. 누적 환자는 12,535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지역 감염이 31명이고 해외 유입이 20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명, 경기가 7명, 인천이 3명으로 수도권이 모두 21명입니다. 또 검역 과정에서 12명이 나왔고 대전에서는 지역 감염만 8명이 추가됐습니다. 부산과 대구, 울산에서 각각 2명씩, 강원과 충남, 전북, 경북에서 1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1명을 유지했습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은 22명으로 완치율은 87.2%로 떨어졌습니다. 네. 앞서 김종훈 기자가 러시아 선박 집단 감염의 관리 문제점 자세히 짚어줬는데 정부가 항만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또 내놨다고요? 네, 일단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 오늘부터 승선 검역을 실시합니다. 또 입항일 14일 이내에 하선한 선원에 대해서는 선박회사가 검역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입항 제한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입항하기 전 다른 나라에서 하선한 선원의 정보 확보가 어렵고 정보의 국가 간 공유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역 과정에서 선원이나 근로자들이 선박 간 이동이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음식점의 방역 수칙도 강화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2부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5개 영업이나 배달, 포장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름 휴가철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휴가도 분산 운영합니다. 공무원의 여름 휴가 기간을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12주로 예년보다 3주 확대했고 주별로 전체 인원의 8에서 11%가 휴가를 나눠서 가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예,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면서 혹시 병상이 부족할까 이 부분도 걱정인데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코로나19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도 완화된다면서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이 지나도록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 해제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진 뒤 7일째 검사에서 연속 2번 음성이 나와야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검사 기준과 임상 경과 기준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가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퇴원합니다. 즉 검사에서 2번 연속 음성이 나오거나 발병 후 열흘이 지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 해제됩니다. 이처럼 완화된 격리 해제 기준은 내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학교 내 집단 감염을 우려하면서 등교 계약을 연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아이들이 가진 배움의 권리와 교육 격차 문제 등을 고려해서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종식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등교 수업을 미룰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순차적 등교 수업을 시작하면서 방역당국과 24시간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가 코로나19에 취약하고 온라인 수업이라는 대안이 있는 만큼 등교 수업을 미뤄달라는 글이 올라와서 한 달 동안 25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선제적인 대응과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방문, 다단계 판매업체 시설 등이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가운데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활동을 하다가 입건된 업체 대표가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강식품 방문 판매업체 대표 61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서울시에서 내린 집합 금지 명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례입니다. 어제 4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지적하는 다른 승객과 또 역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던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뒷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네,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지하철 마스크 난동 사건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사건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네, 40대 여성 A씨가 지하철에 탄 건 1호선 오류동 역에서였습니다. 난동이 벌어졌던 구로역에서 세정거장 떨어진 지점인데요.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전동차에 오른 모습을 보고 다른 승객들이 코레일 측에 신고를 한 겁니다. 코레일 측은 당장 전동차 운행을 멈출 수가 없으니 구로역까지 이동을 한 거고요. 구로역에서 역무원이 전동차로 내려가 A씨에게 마스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썽이 빚어졌습니다. 여성이 마스크를 건네받고도 마스크를 쓰지 않자 다른 승객들이 이젠 마스크를 쓰라며 항의했고 여기에 A씨가 왜 시비를 거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 겁니다. 네, 지금 설명대로라면 이 마스크까지 가져다 줬는데도 안 쓰고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사건에 다른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기사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요. A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들에게 우리는 지금 다 문재인 대통령에 속고 있는 거다.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무증상 감염도 많으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마스크를 꼭 쓰라는 건데 A씨는 내가 코로나19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마스크를 써야 하냐? 병원 가서 정상이라고 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 이런 식으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소란은 1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차량 운행도 잇따라 지연됐고요. 코레일 측은 일단 A씨를 달래서 전동차에서 내리게 했는데 A씨가 역 사무실에 와서도 소란을 피우고 환불해달라고 거칠게 항의해서 결국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네, 이렇게 체포되기까지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고 연행되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이 어제 수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데요. 제보 영상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가 경찰과의 통화에서도 계속 들리는 겁니다. A씨가 계속 고함을 치고 있었던 건데요. 경찰 관계자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난 멀쩡한데 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냐? 뭐 그런 항의였습니다. 네, 전화 통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항의가 컸다.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사례인데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혐의는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그리고 승객과 역무원에 욕설을 하는 등 모욕을 한 혐의 등입니다. 자신의 가방으로 다른 승객의 머리를 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빠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강력팀 전담 수사 그리고 중대 사건의 경우 구속 수사 원칙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경찰은 A씨의 경우 지하철 운행이 일시 정지될 만큼 업무를 방해한 정도가 크다고 본 겁니다. 지난달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에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사람은 40여 건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3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앞으로 몇 주가 중대고비가 될 것이라며 검사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3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한동안 1만 명대 후반에서 2만 명대 초반을 오르내리다가 일주일 전부터는 2만 명대 중후반에서 3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미 보건당국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며 지역사회 확산을 특히 우려했습니다. Right now, the next couple of weeks are going to be critical in our ability to address those surgings that we're seeing in Florida, in Texas, in Arizona, and in other states. 파우치 소장은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레드필드 CDC 국장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사 속도를 늦추라고 지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21일 유세장 발언과 상충하는 증언입니다. I, as a member of the task force, and my colleagues on the task force, to my knowledge, I know for sure, but to my knowledge, none of us have ever been told to slow down on testing. 파우치 소장은 백신 개발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월부터 3차 임상시험에 착수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면 미국 일반인들이 백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외 선전 매체에서 대북전단 살포 비난 기사 여러 건이 일시에 삭제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의 오늘과 통일의 메아리 등 대외 선전 매체 홈페이지에는 오늘 새벽 보도됐던 대남 비난 기사 10여 건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에도 어제까지만 해도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전단 관련 대남 비난 기사가 오늘은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고 재설치에 나섰던 확성기 철거에 나선 데 대해서 우리 정부는 면밀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간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정부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일 후 70주년을 맞는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멈춰 있는 전쟁입니다. 재작년 남북 정상이 종전선언에 합의했고 이후 북미 정상이 만날 때마다 기대가 컸지만 번번이 무산됐죠. 1953년 정전협정 서명에 사용했던 탁자는 언제쯤 종전선언에 다시 쓰일 수 있을까요? 보도의 신호 기자입니다. 70년 전 발발한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멈췄습니다. 그때 유엔군과 북한군, 중공군 총사령관이 서명한 탁자 2개가 용산 한미연합사와 전쟁기념관에 보존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재작년부터 이 탁자를 휴전을 종전으로 전환하는 날 사용하려고 계획했는데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입구로 종전선언에 합의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했던 연설도 상징적인 의미이지 협정의 효력은 갖지 못합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여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에 비핵화 이후 체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북한의 불안감을 달래는 역할이 크다고 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는 프로세스를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따라서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보다 비핵화를 속도 있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또 평화 협상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만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는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큰 틀에서만 합의했고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는 북미 양국만의 종전선언이 코앞에서 무산됐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최근엔 볼턴 전 보좌관이 엄연히 판문점 선언에 담긴 종전선언을 문재인 대통령만의 생각이라고 폄훼하고 아베 일본 총리가 반대했다는 확인 못할 주장까지 폈습니다.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방식을 놓고 북미 양국이 상호 신뢰에 도달하지 못한 가운데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은 종전선언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관문 통과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요식업계 대부로 꼽히는 방송인 백종원 씨가 느닷없이 대권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발단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참석자인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상황 설명을 보겠습니다. 차기 대권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다가 김 위원장이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때요?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분인 것 같더라. 싫어하는 사람이 없던데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백 씨를 언급함으로써 기존 통합당 주자들에게 자극도 주고 또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경쟁력도 끌어올리는 매기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 또 백종원 씨의 고향이 충남 예산이라는 이유로 충청 대망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말까지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처럼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불편하다는 시각도 당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이 삼선의 장재원 의원 한 방송에 출연해서 귀를 의심했다면서 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들, 대권 잠룡을 희화화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김 위원장 본인의 대선 출마 꿈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SNS를 통해서 꼬집었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김 위원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긍정하면서 이 김 위원장과 원격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연령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또 이슈 메이킹에 성공하는 걸 보면 충분한 자질은 갖추고 계신 분이고요. 오세훈 전 시장이 오늘 라디오에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대권에 나서주셨다고.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뭐 그런 거예요. 그만큼도 관심이 없었어요. 네, 정작 백종원 씨 본인은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를 꿈꿔본 적도 없고 또 지금 일이 좋다 이렇게 언론에 밝힌 건데요. 앞서 4년 전 정치권 영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 때인데 어디 비례대표 제안이라든지. 아이고 이제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들을 걸고 정치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네, 가능성을 떠나서 왜 백종원 이렇게 이름이 거론이 됐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종원 씨 요식업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자영업자의 멘토로 불리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우리나라는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다. 또 도태될 자영업자는 도태돼야 한다. 이렇게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 젊은 창업자들에 대해서 정말 국민 멘토이자 엄격한 어떤 트레이너로서 우리 백종원 씨가 갖고 있는 국민의 기대감 그리고 국민의 대중 친화적인 이런 게 있잖아요. 주자로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백종원 정도는 돼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정치권 외부에서 대통령이 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 신인이, 또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는 디스크 자키, 즉 DJ 출신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백 씨처럼 대중적인 호감도가 높은 유명인들이 대권 주자로 꾸준히 거론되는 건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는 방증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70년 전 6.25 전쟁에는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군인들이 참전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그때 참전 용사들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 싸우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들을 잊지 않고 마스크를 지원하며 보훈에 나섰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3년간의) 전쟁. 갓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지키기 위해 22개 나라가 전투와 의료 지원으로 참전했습니다. 195만여 명이 파병됐고 3만 7천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다치거나 생사를 모르거나 포로로 잡힌 이들은 11만 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 참전 용사들은 이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 88살인 이들에게 이 신종 감염병은 버거운 적입니다. 미국에선 최소 12명의 6.25 참전 용사가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격적으로 해외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희생과 공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우리가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유럽에도 Le gouvernement coréen, il fait des choses sensationnelles pour nous les anciens de là-bas. Et je le remercierai jamais assez. 암호 통신병으로 참전했던 미국 나바호 원주민 참전 용사들에게도 마스크가 전달됐습니다. 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유엔군 22개 나라 참전 용사들에게 모두 100만 장의 마스크가 지원됐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는 것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70년 세월과 함께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참화 속에서 맺어진 한국과 해외 참전 용사들의 유대는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군함도 강제동원 역사를 왜곡하는 전시로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이죠.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일반 공개 이후 국내외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YTN의 취재 요청에 응했습니다. 센터 측은 당시의 산업화 과정과 주민 증언만을 앞세울 뿐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담지 않았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세 개 구역으로 나뉜 전시는 조선과 제철, 광업 등 일본 산업 발전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도 근대화를 이끈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강제동원의 현장 하시마 탄광, 즉 군함도는 6개 스크린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함도에 대한 설명에는 석탄 산업의 시작부터 폐광까지의 역사만 언급돼 있습니다. 전시실 두 곳을 지나면 한쪽 벽면을 옛 군함도 주민들의 얼굴로 채운 공간이 나옵니다. 당시 주민들의 생활상도 흑백 사진 속에 등장합니다. 모니터에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 대우나 가혹 행위가 없었다는 증언이 흐르고 있습니다. 戦時中の羽島で彼らが見たこと、感じたことをそのままお話しいただいてますので、別に我々が意図的に誘導したりとかね、扇動し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はないので。 강제동원의 근거가 된 국민징용령 등 관련 문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 내용 옆에 전시돼 있습니다. 센터 측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선 출신 광부를 우대했다는 기사, 타이완 노동자가 받았다는 월급 봉투 등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당시의 가혹한 노동 환경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전시는 어디 있는지 묻자 당시에는 다 같이 어려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戦時中っていうのはそれこそ皆さんがねやっぱり戦火の中で一緒に努力をしてで苦労をして食料事情も悪かったでしょうし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로하는 시설을 짓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허무한 약속은 전시관 입구 한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팻말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공군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황제병사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실시한 감찰 조사 결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지휘 감독이 소홀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부사관이 해당 병사의 세탁물과 마실 물을 배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피부 질환을 호소하던 해당 병사가 지난 9월 부대 전입 이후 면회 시간을 통해서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해 오다가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되자 소속 부서 간부에게 요청해서 13차례에 걸쳐서 부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군은 해당 간부가 병사 애로사항 해결 차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힌 뒤 다만 세탁물을 건네받을 때 가방에 별도의 음용수가 전달된 것으로 추정돼서 군사경찰이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이웃 주민 2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살인과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인득의 항소심에서 1심의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심신미약을 인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 망상과 관계 망상이 심각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에 출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 본부장이 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하기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측 인사의 입후보가 필요하며 이런 조치가 우리 경제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뉴스앤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네, 장맛비가 시작부터 세차고 요란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중랑구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곳 서울 상암동에도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니까요.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두셔야겠습니다. 지금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은 제주도와 전남 해안입니다. 제주 산간에 이어서 제주도 남부에도 조금 전 호우경보가 확대 발령됐고 호우주의보도 제주 서부에 이어서 동부와 북부 등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레이더면을 보면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분포하면서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제주도 산간에는 벌써 100mm에 가까운 강우량을 보이고 있고 전남 진도군도 59.5mm의 누적 강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남부와 산간, 강원 북부에는 12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보통 같은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2-3시간 정도 지속하면 호우 피해가 발생합니다. 오늘 밤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니까요.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등 호우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뉴스앤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